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36번째 시간으로 서용이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먹는 것과 그림 그리는 데만 열중할 수 있어 행복했다는 둔황 동굴벽화화가 서용씨. 7년간 둔황 사막 한가운데서 고대 벽화에 발자취를 추적해온 젊은 화백은 낡은 스쿠터 한 대와 붓 한 자루 그리고 뜨거운 열정만으로 1500년 전 고대 화공의 뒤를 쫓았다. 둔황 동굴 벽화화가 서용. 둔황 벽화화가 서용 씨가 중국에 간 것은 꼭 12년 전이다. 지도교수인 이종상 전 서울대학교 박물관장의 영향으로 벽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그는 떠날 때만 해도 중국 유학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고 한다. 벽화를 보면 참 좋긴 한데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더라고요. 그렇다면 제대로 공부를 해서 알아보자는 생각에 중국으로 간 거죠. 저는 뭘 해야겠다 싶으면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는 성격이거든요. 작업실 보증금을 뺀 300만 원만 달랑 들고 어떻게든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떠난 유학길이 10년 넘게 이어질 줄은 정말 몰랐죠. 맨손으로 떠난 유학길이 수월하리란 기대는 애당초 없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믿음뿐이었다. 다행히 방학 때마다 한국의 지인들이 쥐어주는 용돈을 모으면 얼추 한 학기 학비가 충당됐다. 그렇게 해서 중국 최고미술대학인 중앙미술학원 벽화과 석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두 차례의 전시회도 무사히 치러냈다. 특히 1996년에 이은 두 번째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화랑에서 그의 그림을 소장하겠다며 각별한 예우를 해주는 등 그의 앞길은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귀국을 앞둔 어느 날 그는 꾸린 짐을 들고 한국이 아닌 중국의 서쪽 둔황으로 향했다. 화랑에 걸린 제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이건 사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뿌리가 없는 그림을 그렸다는 느낌이었죠. 제 그림 속에서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자극에 고무되어 그것만을 쫓는 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실체는 없고 껍데기뿐인 그림이 걸린 전시장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둔황으로 달려가 석굴의 벽화를 보고 나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1500년 전 화공의 손에서는 새 그림이었을 벽화는 세월에 탈색되고 훼손됐지만 인위적인 느낌이 빠져나가 이미 벽화가 아닌 자연의 일부였어요. 완벽함 자체였죠. 들에 아무렇게나 자라난 풀을 보면서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동안 헛공부했다는 걸 알았으니 둔황에 짐을 풀 수밖에 없었죠. 귀국 앞두고 무작정 둔황으로. 둔황은 간수성 북서부에 위치한 사막의 오아시스로 인구 12만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다. 그래서 돌아볼 수 있을 만큼 작지만 한때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잇는 서역 문화의 길목이었다. 고대 동서문화가 교류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던 문화의 거점지이기도 하다. 건축, 공예 등 다양한 둔황의 문화 중 백미는 막고굴의 벽화다. 막고굴은 벽화를 파서 만든 굴이다. 서기 366년 성녀 낙준이 처음 팠다고 알려져 있다. 성녀를 비롯 석공, 도공, 목공들이 파기 시작하면서 천여 개에 이르렀지만 현재 남은 것은 492개 뿐이다. 석굴 내부에 그려진 벽화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보물 중의 보물이다. 서용씨는 둔황의 벽화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것으로부터 그림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모래산으로 불리는 명사산 인근에 거처를 마련했다. 악명 높은 황사의 진원지답게
한번 바람이 일면 창문을 꼭 닫은 차 안에서도 얼굴이 온통 하얀 모래로 덮일 정도로 모래바람의 위력이 대단했다. 그나마 이 정도는 약한 황사일 경우다. 폭풍우를 동반한 황사가 본격적으로 불어오면 속수무책이었다. 한낮에도 사방이 칠흑같이 캄캄해서 황사가 잦을 때에는 어둠 속에서 보내야 했다. 크고 넓은 작업실을 빌리는데 1년에 우리 돈 100만원 남짓이면 충분할 만큼 물가가 저렴했다. 3, 4만원만 들고 나가면 친구들에게 생색내며 푸짐하게 대접할 수 있었다. 야시장에서 독주와 함께 먹는 양고기 꼬치구이 맛이 일품이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었다. 아삭아삭한 총각김치를 먹을 수 없다는 것.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그는 기어이 한국에서 배추와 무 종자를 공수해 손수 키워먹는 극성을 부리기도 했다. 동선이래야 막고굴과 숙소를 오가는 것이 전부였으니 별다른 운송수단도 필요 없었다. 그의 발이 되어준 낡은 스쿠터 한 대만 있으면 못 갈 곳이 없었다. 둔항에 있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둔항의 문화를 따랐다. 둔항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언어로 얘기하며 어울렸다. 이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점점 둔항 사람으로 변해갔다. 어쩌다 서울에 나오면 하루라도 빨리 둔항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었다. 척박한 곳이라 고생이 많았을 거라고들 하지만 제겐 서울보다 더 편한 곳이 둔항이에요. 거칠이나 모양새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편했죠. 먹는 것과 그림 그리는 것 말고는 신경 쓸 일이 없었고요. 게다가 사람들이 하나같이 순박하니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었고요. 서울에 나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려 걱정이에요. 7년 공부한 유일한 외국인. 중국은 이미 1945년 둔항에 연구소를 설치하고 벽화를 모사하며 색 등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연구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소속 연구원들은 모두 공무원 신분이다. 바꿔 말하면 둔항연구소에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의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적어도 서영씨가 둔항연구소에 오기 전까지는 그랬다. 둔항에 머물면서 벽화를 연구할 방법을 모색했어요. 생각 끝에 중앙미술학원 학과장의 추천서 등 몇 군데 추천 서류를 둔항연구소에 제출했죠. 그제야 외국인 명예연구원 신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가 둔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공안에서 그를 찾아왔다. 허름한 숙소로 데리고 가더니 둔항에 온 경위와 목적 등 이것저것을 캐물었다. 한마디로 치조를 당한 것이다. 공안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학생 비자의 유효기간도 끝난 상태에서 둔항에 머무른 것은 위법이라고 통고하고 그액의 벌금, 우리 돈 150만원 정도를 부과했다. 억울했지만 수업료 낸 셈 쳤다. 그 후로는 공안 사람들과 친구가 됐다고 한다. 불법적인 체류였던 셈이죠.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운신의 폭이 좁아져 벽화를 연구하는 데 문제가 많아질 것 같다. 마땅한 학교를 알아보았어요. 때마침 둔항연구소와 난주대학교가 연계해 둔항학 박사 코스가 신설됐죠. 그곳에서 박사과정을 밟으며 학생 신분을 얻은 후 둔항연구소에 합법적으로 남아있게 됐습니다. 둔항에 자주 연수를 오는 일본인들도 대개 3개월 정도 체류하고 돌아가요. 아마 7년이라는 긴 시간 이곳에서 공부한 외국인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둔항 벽화 연구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따랐다. 중국인은 동굴 전체가 벽화로 둘러싸인 막고굴 안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외국인은 굴 속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벽화 모사를 토대로 벽화를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는 그로서는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벽화를 찍은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하고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직접 들어가서 일일이 스케치해 옮겨왔다. 가장 힘든 것은 벽화 고유의 색상을 찾아내는 일이었다. 사인 속 색상이 실제 색상과 다르기 때문에 비슷한 색을 찾아서 일일이 벽화의 색과 대조하는 작업을 반복했는데 손공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일이었다. 외국인에게 아령을 베풀지 않는 중국 문화관리 정책이 야속했지만 누굴 탓할 수도 없었다.
도굴 방지를 위해 밤에도 환하게 불을 켜둔 막고구려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를 악물었다. 내가 불 켜진 벽화 아래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중국 친구들을 부러워할 때마다 그들은 오히려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공무원 신분인 그들은 각자 해결해야 할 할당량이 있거든요. 좋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저와 달리 그들에겐 벽화 모사 작업이 일이라 스트레스가 심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40~50점의 동굴 벽화를 꼼꼼하게 모사했다. 그는 지난 8월 서울 옥션센터에서 영원한 사막의 꽃 도낭 벽화라는 테마로 국내 첫 개인전을 가졌다. 도낭 벽화를 흑판 위에 옮긴 그의 작품은 많은 이의 시선을 끌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